1976년 판문점 비밀살인 사건. 강인호 수사일지 2편. 제한장. 불길한 신고. 1976년 8월 15일 오전 9시 서울시경강력계 사무실의 여느 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다. 광복절 아침이었지만 정호찬 팀장의 표정은 심각했다. 강인호, 김근수, 즉시 출동 준비해. 강인호와 김근수는 지난해 은행 강도 사건 해결 이후 젊은 명콤비로 불리며 각종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다. 1년간의 경험으로 이제는 웬만한 사건에도 당황하지 않았지만 팀장의 급박한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무슨 일입니까, 팀장님? 파주 소재 제구보 병사단 예하부대에서 이상한 사건이 발생했다. 군인 한 명이 죽었는데 헌병대에서 우리에게 협조를 요청해왔어. 군부대에서 민간 경찰에게 협조 요청으려. 김근수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일반적으로 군부대 내 사건은 헌병대 소관이었다. 그게 문제야. 헌병대 쪽에서는 자해로 결론 짓고 싶어 하는데 현장 상황이 이상하다는 거야. 파주 부대로의 이동. 1시간 30분 후 일행은 제구보 병사단 예하 부대에 도착했다. 1976년 여름 한반도의 긴장감은 극에 달해 있었다. DMZ 일대는 물론이고 수도권 근처의 모든 군부대가 최고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부대 정문에서 신분 확인을 받는 동안 강인호는 주변을 관찰했다. 병사들의 표정이 평소보다 경직되어 있었고 무언가 숨기려는 듯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서울시경에서 오신 분들이시죠?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다. 계급장을 보니 소령이었다. 저는 이 부대 정보장교 박철민 소령입니다. 강력계 정호찬 팀장입니다. 이쪽은 강인호, 김근수 형사고요. 박 소령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인상이었다. 하지만 어딘지 불안한 기색도 엿보였다. 사건 현장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좀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현장 도착. 피해자가 발견된 곳은 부대 뒤편의 한적한 막사 건물이었다. 1층은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고 2층이 일부 장병들의 숙소였다.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정보부대 소속 김태준 하사, 25세입니다. 어디서 발견되었나요? 2층 숙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에 올라가니 바닥에는 이미 핏자국이 마르고 있었다. 피해자가 쓰러진 자리 주변에는 여러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헌병대에서는 왜 자해라고 판단했나요? 강인호가 질문했다. 칼이 피해자 손에 쥐어져 있었고 유서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박 소령이 봉투를 꺼내 보여줬다. 하지만 강인호는 즉시 이상함을 느꼈다. 소령님, 혹시 유서 원본을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이미 헌병대에서 가져갔습니다. 사본도 없나요? 죄송합니다. 강인호는 현장을 더 자세히 살펴봤다. 피해자가 쓰러진 위치, 핏자국의 방향, 그리고 주변 물건들의 배치 등을 꼼꼼히 관찰했다. 김근수야, 이상하지 않아? 뭐가? 칼상이 가슴 정중앙에 정확히 있어. 자해라면 보통 손목이나 목을 긋지. 이렇게 정확히 심장을 찌르기는 어려워. 김근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봐, 혈흔 패턴도 이상해. 자해라면 주변으로 튄 피가 더 있어야 하는데. 의문스러운 보고서. 오후에 헌병대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보고서는 너무 간단했다. 이게 전부입니까? 네. 사건이 명확해서 자세한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헌병대 중위가 대답했다. 강인호가 보고서를 읽어보니 핵심적인 내용들이 빠져 있었다. 정확한 사망시각 미기재. 목격자 조사 내용 없음. 현장 사진 부족. 피해자의 최근 행동 양상 미조사. 중위님, 김태준 하사가 왜 자해를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개인적인 고민이 있었나 봅니다. 어떤 고민인지 아시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근수가 끼어들었다.
혹시 김태준 하사의 동료나 친구들과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그게 부대 사정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의문. 저녁 무렵 강인호와 김근수는 부대 숙소에서 하루를 정리했다. 인호야, 뭔가 이상해. 나도 그런 생각이야. 헌병대에서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것 같고 박소령도 뭔가 숨기는 것 같아. 강인호는 오늘 하루 수집한 정보를 정리했다. 일단 확실한 건 이게 단순한 자해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타살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왜 군부대에서 이걸 숨기려고 할까? 뭔가 더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밤 10시 두 사람이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문 밖에서 작은 소음이 들렸다. 누구세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병사가 서 있었다. 저는 김태준 하사와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이병입니다. 무슨 일로 찾아왔나? 형사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병사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김태준 하사는 절대 자살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고향에 있는 여자친구와 결혼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병사가 목소리를 더욱 낮췄다. 최근에 김 하사가 뭔가 이상한 일에 휘말린 것 같았어요. 이상한 일이라니?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며칠 전부터 누군가와 비밀스럽게 만나고 있었어요. 이것은 중요한 정보였다. 누구와 만났는지 아나?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부대 밖에서 만났던 것 같아요. 새벽에 발견. 그날 밤 강인호는 잠이 오지 않아 현장을 다시 방문했다. 혹시 낮에 놓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손전등을 비추며 구석구석 살펴보던 중 침대 밑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 종이에는 숫자와 기호가 적혀 있었다. JSA-815-2300. JSA라는 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의미하는 건가? 그리고 0815는 오늘 날짜인 8월 15일, 2300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 같았다. 그럼 오늘 밤 11시에 판문점에서 뭔가 있다는 얘기인가? 강인호는 이 종이가 우연히 떨어진 것이 아니라 김태준 하사가 의도적으로 남긴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새벽 3시, 숙소로 돌아온 강인호는 김근수를 깨웠다. 근수야, 중요한 걸 발견했어. 종이를 보여주자 김근수도 잠이 완전히 깼다. 이게 뭐야? 아마 김태준 하사가 남긴 단서인 것 같아. 그럼 정말로 타살이었던 거야? 그럴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이 사건이 판문점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 제2장 군부대의 벽 8월 16일 오전 다음 날 아침 강인호와 김근수는 박철민 소령을 찾아갔다. 어젯밤 발견한 종이 조각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서였다. 소령님, 혹시 김태준 하사가 JSA 관련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나요? 박 소령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JSA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묻죠? 현장에서 관련 흔적을 발견했거든요. 그럴 리가 없는데. 김태준 하사는 일반적인 정보 분석만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강인호는 소령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럼 혹시 부대에 전체적으로 JSA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건 기밀사항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입니다. 죄송하지만 상부의 허가 없이는 정보 차단. 오후에 헌병대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역시 거절당했다. 어제보다 더 비협조적이네. 김근수가 불만을 표했다. 뭔가 위에서 압력이 내려온 것 같아. 강인호도 동감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최소한의 협조는 해주던 헌병대가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형사님들, 죄송하지만 더 이상 자료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헌병대 중위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왜 갑자기 그러시나요?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 사건은 군 내부에서 처리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협조 요청을 받고 온 건데
그것도 취소되었습니다. 강인호와 김근수는 서로를 바라봤다. 뭔가 큰 압력이 작용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우회 조사. 정식 루트로는 더 이상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되자 강인호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다. 부대 밖에서 조사해보자. 부대 밖에서? 김태준 하사가 최근에 누군가와 만났다고 했잖아. 부대 밖에서. 두 사람은 부대 주변 마을로 나갔다. 작은 시골 마을이었지만 군부대 때문에 상점들과 식당들이 제법 있었다. 첫 번째로 찾은 곳은 부대 입구 근처의 작은 술집이었다. 아, 김태준이요. 알죠. 알죠. 50대 중반의 술집 여사장이 기억을 더듬었다. 자주 왔나요? 가끔 왔죠.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는 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는지요? 누군가와 함께 왔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생긴 사람이었나요? 나이가 좀 있어 보였어요. 40대 정도. 그리고 말투가 좀 이상했어요. 말투가요? 어떻게 표현하지? 너무 정중하달까? 마치 높은 사람 같은 느낌이었어요. 중요한 목격담. 두 번째로 찾은 곳은 부대 후문 근처의 이발소였다. 김태준 하사요? 물론 알죠. 60대의 이발소 주인이 바로 대답했다. 최근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나요? 그게 말이죠. 일주일 전쯤에 여기 와서 머리를 깎았는데 굉장히 불안해 보였어요. 불안해 보였다니요? 계속 뒤를 돌아보고 누군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그래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죠. 뭐라고 하던가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좀 위험한 일에 휘말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위험한 일이라니요? 자세한 건 말 안 했어요. 하지만 누군가를 조심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발소에서 나오면서 강인호는 확신했다. 이제 확실해. 김태준 하사는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거냐. 압력의 실체. 저녁 무렵 두 사람이 부대 숙소로 돌아오자 박철민 소령이 기다리고 있었다. 형사님들, 잠깐 말씀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소령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욱 심각했다. 무슨 일이세요?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 사건은 군에서 자체 해결한다고 하니 형사님들은 내일 서울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갑자기 왜 그러시나요?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강인호가 따져 물었다. 소령님, 혹시 이 사건이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는 걸 아시는 건 아닌가요? 박소령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사님들, 때로는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사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할 수 있습니다. 김근수가 끼어들었다. 그럼 정말로 타살이었던 건가요? 박소령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 답이었다. 은밀한 접촉. 그날 밤 10시, 강인호가 혼자 산책을 나갔을 때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형사님, 돌아보니 어젯밤 찾아왔던 그 이병이었다. 또 뭔가 알게 된 게 있나? 네. 하지만 여기서는 위험해요. 따라오세요. 부대 뒤편의 한적한 곳으로 이동한 후 병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태준 하사가 며칠 전에 이상한 문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문서? 잘 모르겠지만 판문점 관련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걸 누군가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것 같고. 누구에게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김 하사가 죽기 전날 밤에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라고 혼잣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강인호는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한다고 느꼈다. 혹시 그 문서가 뭔지 더 자세히 아는 건 있나? 아니요. 하지만 김 하사가 며칠 동안 밤마다 몰래 어디론가 나갔어요. 어디로? 부대 밖으로. 그리고 새벽에 돌아올 때마다 굉장히 불안해했어요. 위험 신호. 이병과의 대화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던 중
강인호는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뒤를 돌아보니 어둠 속에서 인형이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누군가 우리를 주시하고 있어. 숙소에 돌아온 강인호는 김근수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이제 정말 위험해진 것 같아. 그러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 내일 서울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돌아가더라도 비공식적으로 계속 조사해야 해. 두 사람은 이 사건이 단순한 군 내부 살인이 아니라 훨씬 큰 비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시작했다. 제3장 목격자 및 증언 8월 17일 오전 강인호와 김근수는 공식적으로는 서울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부대 주변에 머물기로 결정했다. 일단 민박집을 구해보자. 부대에서 2km 정도 떨어진 마을에 작은 민박집이 있었다. 70대 할머니가 운영하는 곳이었다.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구만. 무슨 일로 이런 시골까지 오셨나? 사업 때문에 잠깐 머물러야 해서요. 할머니는 친절하게 방을 내주었다. 마을 사람들과의 접촉. 오후부터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부대 근처에서 30년간 구멍가게를 운영해온 60대 아저씨를 먼저 만났다. 군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글쎄요. 며칠 전부터 부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어떻게 이상했는지요? 평소보다 경계가 더 삼엄해졌고 군인들이 밤에 자주 돌아다니더라고요. 밤에요? 네. 보통은 밤에 외출이 어려운데 최근 며칠간은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는 군인들을 자주 봤어요.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부대 정문 근처에서 노점상을 하는 50대 아줌마였다. 김태준이라는 하사 알아요? 아, 그 조용한 청년. 물론 알죠. 가끔 여기서 과자나 음료수를 사가곤 했어요. 최근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나요? 그게 일주일 전쯤부터 표정이 많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아줌마가 목소리를 낮췄다. 며칠 전에는 여기서 누군가와 만났어요. 누구와요? 잘 모르겠어요. 나이 든 남자분이었는데 군인은 아닌 것 같았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중요한 발견. 세 번째로 만난 사람은 부대 후문 근처에서 자전거 수리점을 운영하는 40대 남자였다. 저는 밤에 자주 일하거든요. 그래서 부대 주변 상황을 잘 아는 편이에요. 최근에 이상한 일이 있었나요? 네. 사흘 전밤에 굉장히 이상한 걸 봤어요. 뭘 봤는지요? 밤 11시쯤이었는데 군인 2명이 부대 담장 근처에서 누군가와 만나고 있더라고요. 강인호가 관심을 보였다. 그 누군가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얻어서 자세히는 못 봤지만 키가 크고 양복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남자가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했다. 뭔가를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서류 같은 걸. 서류를요? 네. 봉투에 든 서류 같은 걸 군인이 그 사람에게 주더라고요. 김근수가 추가로 질문했다. 그 군인들 중에 김태준 하사가 있었나요? 글쎄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체격으로 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증 발견. 자전거 수리점 주인의 증언 후 강인호는 그가 말한 장소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부대 후문 담장 근처로 가니 담장 아래쪽에서 작은 물건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게 뭐야? 그것은 군 문양이 새겨진 작은 패치였다. 하지만 일반적인 한국군 문양과는 달랐다. 이상해. 이런 문양은 처음 봐. 김근수도 패치를 자세히 살펴봤다. 혹시 특수부대 문양인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만든 가짜 문양일 수도 있어. 담장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발자국 흔적과 담배꽁초도 발견할 수 있었다. 여기서 실제로 누군가 만났던 것 같아. 피 묻은 천 조각. 담장에서 20m 정도 떨어진 풀밭에서 김근수가 또 다른 증거를 발견했다. 이노야, 이것 좀 봐. 풀밭에 작은 천 조각이 떨어져 있었다. 그 천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
이건 군복천 같아. 그럼 김태준 하사의 것일까?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국과수에서 감정을 받아야 확실해질 거야. 천 조각을 조심스럽게 수거한 후 두 사람은 주변을 더 수색했다. 수상한 차량. 저녁 무렵 민박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이상한 차량을 발견했다. 검은색 승용차가 마을 입구에서 계속 머물고 있었다. 차 안에는 두 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저 차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 뭔가 우리를 감시하는 것 같아. 두 사람은 다른 길로 돌아가서 민박집에 도착했다. 할머니의 증언. 민박집 할머니와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강인호는 자연스럽게 부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할머니, 이 동네에 오래 사셨으니까 부대 상황을 잘 아시겠어요. 그럼 30년은 좋게 봤지. 그런데 요즘 부대 분위기가 예전과 달라. 어떻게 다른지요? 예전에는 군인들이 종종 마을에 나와서 시장도 보고 그랬는데 요즘은 거의 안 나와. 그리고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췄다. 며칠 전에는 밤중에 이상한 차들이 다니더라고. 이상한 차들이요? 번호판을 가린 검은 승용차들. 그리고 부대에서 나온 군용 차량도 함께. 어디로 가는 걸 봤나요? 북쪽으로. 판문점 방향으로 가더라고. 강인호와 김근수는 서로를 바라봤다. 판문점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다. 마을 이발소 주인의 추가 증언. 그날 밤 강인호는 다시 한번 마을 이발소를 찾았다. 낮에 못다 한 이야기를 더 들어보기 위해서였다. 아, 또 오셨네요. 김태준 하사 이야기 더 궁금한가요? 네. 혹시 그가 말한 위험한 일에 대해 더 자세히 아는 게 있나요? 이발소 주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게. 한 번은 제가 물어봤어요. 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불안해하냐고. 뭐라고 하던가요? 처음에는 말 안 하려고 하더니 나중에는 국가기밀과 관련된 일이라고 하더군요. 국가기밀이요? 네. 그리고 잘못하면 나라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했나요? 아니요. 하지만 한 가지 더 기억나는 게 판문점에서 곧 큰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강인호는 이제 사건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생각했다. 신비한 방문자. 밤 11시경 민박집에 돌아온 강인호와 김근수는 뜻밖의 방문자를 만났다. 형사님들이시죠? 대문 앞에 서 있는 것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군인 같은 느낌이 들었다. 누구십니까? 저는 김태준 하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 찾아왔습니다. 어떤 분이신데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매우 위험한 일에 개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인호가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면서 물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태준 하사의 죽음은 단순한 살인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계속 조사하시면 여러분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위험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김태준 하사가 왜 죽었는지 아세요? 너무 많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면서 말했다. 조심하세요. 이 사건 뒤에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불안한 밤. 방에 돌아온 두 사람은 오늘 하루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했다. 이제 확실해졌어. 김근수가 말했다. 김태준 하사는 국가기밀과 관련된 일에 개입됐고 그 때문에 살해당한 거야. 그리고 이 사건이 판문점과 깊은 관련이 있어. 문제는 누가 배우인지야. 방금 온 그 사람도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 밤늦게까지 두 사람은 사건에 대해 토론했다. 그리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내일부터는 더욱 조심해서 움직여야 해.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하지만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 제4장. 배후의 그림자. 8월 18일 오전. 새벽 일찍 강인호와 김근수는 부대 근처로 나갔다.
어젯밤 신비한 방문자의 경고가 있었지만 오히려 더 확신이 선 것은 이 사건이 중대한 국가기밀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이노야, 저기 봐. 부대 정문 앞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경계병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부대 출입도 더욱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야. 그러게.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 판문점 연결고리. 오전 10시, 두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을 찾았다. 이 지역 소식을 가장 잘 아는 곳이라고 할머니가 알려준 곳이었다. 사장님, 이 근처에서 오랫동안 사셨죠? 60대 여사장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럼, 40년은 여기서 살았지. 그럼 부대 사정도 잘 아시겠네요. 물론이지. 근데 요즘 부대가 이상해. 특히 판문점 쪽 일 때문에 난리야. 강인호가 귀를 쫑긋 세웠다. 판문점 쪽 일이요? 그러게. 며칠 전부터 판문점에서 일하는 장병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해. 그리고 어제는 여사장이 목소리를 낮췄다. 어제는 뭔가 큰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더라고. 큰일이라니요?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북한군과 뭔가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고. 김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충돌이요? 응. 그래서 부대 전체가 비상이야. 국방부 관련 정보. 점심시간 즈음, 강인호는 서울시경 본부에 전화를 걸었다. 정호찬 팀장에게 현재 상황을 보고하고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였다. 팀장님, 저 강인호입니다. 강인호, 너희 아직 파주에 있어? 네. 사건이 예상보다 복잡해서. 무슨 일이야? 강인호가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하자 정 팀장의 목소리가 심각해졌다. 잠깐. 너 지금 판문점과 관련된 일을 조사하고 있다고? 네. 김태준 하사의 죽음이 판문점에서 곧 벌어질 일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인호, 즉시 서울로 돌아와. 왜요?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어. 판문점에서 실제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어떤 상황인지요? 자세한 건 전화로 말할 수 없어. 일단 돌아와. 전화를 끊은 후 강인호는 김근수에게 상황을 알렸다. 팀장님이 즉시 서울로 돌아오라고 해. 왜? 국방부에서 뭔가 심각한 상황을 알렸다고. 그럼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 일이 정말로 중대한 거네? 그런 것 같아. 기밀 문서의 존재. 오후 2시, 두 사람이 민박집으로 돌아가던 중 또 다른 중요한 정보를 얻었다. 부대 근처에서 야채 장사를 하는 아저씨가 다가왔다. 형사님들이죠? 어제 이 근처에서 물어보고 다니시던. 네, 맞습니다. 중요한 정보가 있어서 찾아왔어요. 아저씨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김태준 하사가 죽기 전날 제 야채 가게에 와서 이상한 부탁을 했어요. 어떤 부탁이요? 봉투 하나를 맡아달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만약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에게 전달해달라고. 강인호와 김근수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 봉투가 지금 어디 있나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가져다 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30분 후 아저씨가 가져온 봉투를 열어보니 놀라운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건 판문점 경비 배치표야. 봉투 안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상세한 경비 배치도와 근무 시간표, 그리고 미군과 한국군의 초소 위치가 자세히 그려진 지도가 들어 있었다. 이런 기밀 자료를 김태준 하사가 어떻게 가지고 있었을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지도 한쪽에 적힌 메모였다. 8월 18일 오후 3시, 목재 제거 작업 시 북한군 도발 가능성 높음. 미군 장교 2명 위험. 8월 18일. 그게 오늘이야. 김근수가 시계를 확인했다. 지금이 오후 2시 30분이야. 30분 후면 뭔가 벌어진다는 얘기네. 긴급 상황. 강인호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 정보를 즉시 관련 부서에 알려야 해.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어디에 알려야 할지, 그리고 과연 믿어줄지 확신할 수 없었다. 일단 서울시경에 연락하자. 다시 정호찬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팀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무슨 일이야? 김태준 하사가 남긴 자료에 오늘 오후 3시 판문점에서 북한군이 도발할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확실한 거야? 네. 지금 즉시 관련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알겠어. 즉시 국방부와 합참에 연락하겠어. 예언의 실현. 오후 3시 15분, 강인호와 김근수가 민박집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을 때 충격적인 뉴스가 들려왔다. 긴급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3시경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북한군이 미군과 한국군을 도끼로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미군 장교 2명이 사망하고 정말로 벌어졌어. 김근수가 경악했다. 김태준 하사의 예상이 맞았던 거야. 그럼 김태준 하사는 이 사건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네? 아니면 이 사건을 막으려다가 살해당한 건지도 몰라. 진실의 한 걸음 더. 저녁 7시 정호찬 팀장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다. 강인호, 너희가 제공한 정보 덕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어. 다행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요? 국정원에서 너희를 조사하려고 해. 어떻게 그런 기밀 정보를 미리 알았는지 저희는 단지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거예요. 나도 그렇게 설명했지만 상황이 복잡해졌어. 강인호는 이제 자신들도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부의 적. 그날 밤 9시 민박집에 또 다른 방문자가 찾아왔다. 이번에는 박철민 소령이었다. 형사님들, 잠깐 밖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밖으로 나온 박 소령의 표정이 매우 심각했다. 오늘 판문점에서 벌어진 일. 미리 아셨죠? 우연히 자료를 발견해서. 우연이 아닙니다. 박 소령이 강인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김태준 하사는 이 사건을 막으려다가 죽었습니다. 누가 죽였나요? 그건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 말하기 어려운가요? 박소령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부에 누군가가 북한과 내통하고 있습니다. 누구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소령님도 위험하신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박소령이 작은 종이를 건넸다. 여기 적힌 곳으로 내일 밤 10시에 오세요. 모든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이에는 부대에서 5km 떨어진 폐가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위험한 개입. 박소령이 떠난 후 강인호와 김근수는 상황을 정리했다. 이제 확실해졌어. 뭐가? 이 사건이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국가기밀 유출과 관련된 거대한 음모라는 거야. 그리고 내부에 배신자가 있어. 문제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야. 박소령도 완전히 믿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해. 두 사람은 내일 밤 약속 장소에 가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다. 제5장. 내부의 배신. 8월 19일 오전. 강인호와 김근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어제 박철민 소령이 알려준 폐가의 위치를 미리 확인하러 갔다. 밤에 가기 전에 주변 지형과 탈출로를 파악해두기 위해서였다. 여기가 그 폐가구나. 부대에서 5km 떨어진 산골짜기에 위치한 오래된 농가였다. 20년 넘게 비어 있었던 것 같았다. 주변이 너무 한적해. 함정일 수도 있어. 그래도 가야 해. 다른 방법이 없어. 집 주변을 돌아보니 여러 개의 출입구와 탈출로가 있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계획을 세웠다. 불안한 징조. 오후 2시경 두 사람이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이노야, 저 차 어제도 봤는데.
검은색 승용차가 다시 나타났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욱 노골적으로 그들을 따라왔다. 이제 숨기지도 않네. 완전히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 민박집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아침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에 대해 물어보더라. 어떤 사람들이요? 양복 입은 사람들. 정부 기관에서 온 것 같았어. 강인호와 김근수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압박의 강화. 오후 4시. 정호찬 팀장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다. 강인호, 너희 지금 당장 서울로 올라와. 무슨 일인가요? 국정원에서 너희를 조사하기로 했어. 판문점 사건과 관련해서 의심을 받고 있어.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알았어. 그게 문제야. 그럼 오늘 밤 약속은 어떻게 하죠? 무슨 약속? 강인호가 박철민 소령과의 약속에 대해 설명하자 팀장의 목소리가 더욱 심각해졌다. 절대 가면 안 돼. 함정일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진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강인호, 이건 명령이야. 즉시 서울로 올라와. 내부 정보원의 배신. 전화를 끊은 후 강인호는 고민에 빠졌다. 팀장의 명령을 따라야 할지 아니면 진실을 찾기 위해 위험을 감수할지. 그때 김근수가 중요한 발견을 했다. 이노야, 이거 봐. 김근수가 가리킨 곳을 보니 민박집 처마 밑에 작은 도청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우리 대화가 모두 도청당했어. 그럼 박소령과의 약속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이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 누군가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 예상치 못한 방문자. 저녁 7시, 두 사람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또 다른 방문자가 찾아왔다. 문을 열어보니 30대 중반의 여성이 서 있었다. 강인호 형사님이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국정원 요원 한지아입니다. 여성이 신분증을 보여줬다. 들어오시죠. 한지아는 차분하면서도 예리한 인상을 주었다. 형사님들,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계신 걸 아시나요? 어떤 위험인지요? 김태준 하사 살인 사건. 이건 북한 간첩망과 연결된 대규모 조직 범죄입니다. 강인호가 놀랐다. 간첩망이요? 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우리 내부에도 이들과 연결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부라면 군 간부, 정부 기관, 심지어 경찰 내부에도 김근수가 끼어들었다. 그럼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지아가 서류를 꺼냈다. 이걸 보세요. 서류에는 여러 인물들의 사진과 신상 정보가 있었다. 그 중에서 강인호가 잘 아는 얼굴을 발견했다. 이 사람은 박철민 소령이네요? 맞습니다. 그는 북한 간첩망의 핵심 인물 중 하나입니다. 충격적인 진실. 그럼 오늘 밤 약속은 함정입니다. 형사님들을 제거하려는. 강인호는 충격을 받았다. 박소령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었는데 그가 적이었다니. 어떻게 확신하나요? 우리가 몇 달간 추적해왔습니다. 박철민 소령은 북한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판문점 도끼 사건을 의도적으로 유도했습니다. 의도적으로요? 네. 김태준 하사가 이 계획을 알아차리고 막으려다가 살해당한 겁니다. 한지아가 추가 자료를 보여줬다. 이건 박소령과 북한 공작원의 교신 기록입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박철민 소령의 목소리가 들렸다.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8월 18일 오후 3시, 미군 장교들이 목재 제거 작업을 할 때 도발하면 됩니다. 김태준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조직의 규모. 간첩망이 얼마나 큰가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군 고위 간부 3명, 국방부 공무원 2명, 그리고 한지아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경찰 간부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찰 간부요? 네. 하지만 누구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강인호는 섬뜩함을 느꼈다. 자신들이 신뢰하는 상급자 중 누군가가 배신자일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오늘 밤 약속 장소에는 절대 가지 마세요. 그리고 서울로 돌아가서 국정원 보호하에 있으세요. 하지만 사건 수사는 우리가 이어받겠습니다. 형사님들은 이미 충분히 많은 일을 하셨어요. 마지막 선택. 한지아가 떠난 후 강인호와 김근수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정말 포기해야 할까? 한지아 요원 말이 맞는 것 같아. 너무 위험해.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면 진실이 묻힐 수도 있어. 그래도 목숨이 먼저야. 강인호는 계속 고민했다. 지금까지 쌓아온 증거들과 단서들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다. 한 가지 방법이 있어. 뭔데? 우리가 직접 가는 대신 멀리서 지켜보는 거야. 그래도 위험하지 않을까? 완전히 안전한 거리에서 망원경으로 관찰하는 거야. 혹시 중요한 단서가 나올지도 몰라. 김근수가 고개를 저었다. 너무 위험해. 한지아 요원 말을 들어야 할 것 같아. 밤 10시, 감시. 결국 강인호는 혼자서 폐가 근처로 갔다. 김근수는 민박집에서 대기하기로 했다. 폐가에서 1km 떨어진 야산에서 망원경으로 관찰했다. 밤 10시가 되자 실제로 박철민 소령이 나타났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3명의 남자가 함께 있었고 모두 무장하고 있는 것 같았다. 정말 함정이었어. 30분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자 박소령 일행은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목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계획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강인호는 이제 한지아 요원의 말이 맞았다는 것을 확신했다. 새벽의 위험. 자정 무렵 민박집으로 돌아가던 강인호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량을 발견했다.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 다행히 미리 준비해둔 다른 경로로 도망쳐 민박집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다. 근수야, 서울로 돌아가자. 무슨 일이 있었어? 상황을 설명하자 김근수도 동의했다. 이제 우리 선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아. 새벽 3시, 두 사람은 조용히 민박집을 나와 서울로 향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제6장. 클라이맥스 준비. 8월 20일 오전 서울 복귀. 강인호와 김근수는 새벽 5시에 서울에 도착했다. 곧바로 서울시경으로 향했지만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다. 뭔가 이상해. 경찰서 입구에 평소보다 많은 경비가 배치되어 있었다. 혹시 우리 때문인 건 아니겠지. 강력계 사무실에 들어서자 정호찬 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너희 드디어 왔구나. 팀장님,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복잡해. 일단 앉아. 정 팀장이 문을 닫고 목소리를 낮췄다. 국정원에서 너희를 보호 관찰하에 두기로 했어. 보호 관찰이요? 너희가 너무 많은 기밀을 알게 됐다는 이유야. 그리고 팀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우리 경찰 내부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해. 내부 조사. 오전 10시 국정원 요원들이 경찰서를 방문했다. 한지아 요원도 함께였다. 형사님들, 안전하게 돌아오셨네요. 한지아 요원님 덕분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형사님들이 수집한 모든 자료가 필요해요. 강인호와 김근수는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와 정보를 제공했다. 김태준 하사가 남긴 종이, 조각 JSA-815-2003, 판문점 경비 배치표, 군 문양 패치, 피 묻은 천 조각, 목격자들의 증언, 박철민 소령과의 대화 녹음.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한지아 요원이 자료들을 검토하며 말했다. 조직도 완성. 오후 2시, 국정원에서 추가 정보를 제공했다.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 간천망의 조직도가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한지아 요원이 큰 차트를 보여줬다. 최고 책임자, 미상 북한 공작원. 국내 총책 박철민 소령 구보병사단 정보장교. 협력자들. 이종혁 중령 합동참모본부 작전과. 김상호 과장 국방부 정보본부. 정민수 부사관 판문점 근무. 경찰 간부 1명 신원 미상. 경찰 간부가 누구인지 아직 모르나요?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곧 밝혀질 겁니다. 함정 작전. 오후 4시. 한지아 요원이 중요한 제안을 했다. 박철민 소령을 체포하기 위한 함정 작전을 계획 중입니다. 어떤 작전인가요? 소령은 아직 형사님들을 제거하려고 할 겁니다. 그 기회를 이용해서 현행범으로 잡으려고 해요. 강인호가 우려를 표했다.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물론 위험하지만 완벽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형사님들이 미끼가 되어 박 소령을 유인하는 겁니다. 물론 주변에 우리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김근수가 반대했다. 너무 위험해. 다른 방법은 없나요? 박 소령은 매우 영리합니다. 함정인지 알아채면 영영 잡을 수 없어요. 작전 계획. 결국 강인호가 작전 참여를 결정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안전 대책이 필요해요. 물론입니다.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지아 요원이 작전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강인호와 김근수가 특정 장소에서 대기. 박철민 소령에게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다는 정보 제공. 소령이 나타나면 주변에 숨어있던 국정원 요원들이 체포. 동시에 다른 협력자들도 일제히 체포. 언제 실행하나요? 내일 밤 8시입니다. 내부 스파이 색출. 그날 저녁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경찰 내부의 배신자를 찾았습니다. 한지아 요원이 급히 찾아와서 알린 소식이었다. 누구인가요? 서울시경 정보과장 최민석입니다. 강인호와 김근수는 충격을 받았다. 최 과장은 평소 존경하던 선배였다. 확실한가요? 네. 그의 집에서 북한과의 교신 장비와 거액의 현금을 발견했습니다. 언제부터 활동한 건가요? 최소 5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수사 정보가 유출되었을 겁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 밤 10시, 정호찬 팀장이 긴급히 강인호와 김근수를 불렀다. 큰일 났어. 작전이 노출됐을 수도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최민석 과장이 체포되기 전에 누군가에게 정보를 넘겼을 가능성이 높아. 그럼 내일 작전이 위험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럴 수도 있어. 한지아 요원과 상의해봐야겠어. 작전 수정. 자정.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다. 작전을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지아 요원이 말했다. 어떻게 수정할 건가요? 더 안전한 장소로 바꾸고 인원도 늘리겠습니다. 새로운 장소는 서울 시내 명동의 한 호텔입니다. 주변에 우리 요원들을 더 많이 배치할 수 있어요. 강인호가 동의했다.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비상 계획도 필요해요. 최종 점검. 작전 전날인 8월 21일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참여 인원. 강인호, 김근수 미끼 역할. 한지아 요원 현장 지휘. 국정원 요원 12명 잠복, 체포. 서울시경 특공대 8명 지원. 장소 명동 프레지던트 호텔 12층 회의실. 시간 8월 21일 오후 8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한지아 요원이 최종 브리핑을 했다. 박철민 소령에게는 김태준 하사가 남긴 결정적 증거를 발견했다고 알렸습니다. 반응이 어땠나요? 매우 관심을 보였습니다. 내일 밤 약속 장소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안한 예감. 하지만 강인호는 뭔가 불안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혹시 또 다른 변수가 있을까? 무슨 변수? 우리가 아직 모르는 내부의 적이 더 있을 수도. 김근수도 동감했다. 나도 그런 느낌이야.
너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야. 끝까지 가야 해.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다. 제7장. 진실의 폭로. 8월 21일 오후 7시 작전 개시. 명동 프레지던트 호텔 12층 회의실. 강인호와 김근수는 이미 자리에 앉아 대기하고 있었다. 주변 곳곳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 국정원 요원들과 특공대원들이 잠복해 있었다. 긴장되네. 김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그래. 하지만 이제 끝이 보여. 강인호는 무선 이어폰으로 한지아 요원과 교신하고 있었다. 목표일이 호텔에 진입했습니다. 한지아 요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철민 소령이 왔다는 뜻이군. 예상치 못한 동반자. 오후 8시 정각, 회의실 문이 열렸다. 박철민 소령이 들어왔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뒤따라 들어온 사람을 보고 강인호와 김근수는 경악했다. 정호찬 팀장이었다. 팀장님, 왜 여기에? 정 팀장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놀랐지? 나도 이 조직의 일원이었어. 뭐라고요? 강인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박철민 소령이 입을 열었다. 강인호 형사,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알았어요. 팀장님, 정말로 배신자였던 건가요? 배신자. 정 팀장이 웃었다. 나는 더 큰 대의를 위해 일하고 있을 뿐이야. 무슨 대의인가요? 통일이야. 진정한 조선의 통일. 진실의 폭로. 정 팀장이 계속 말했다. 김태준 하사는 우연히 우리의 계획을 알게 됐어. 판문점에서 미군을 자극해서 한미 관계를 악화시키려는. 그래서 죽인 건가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뻔했거든. 박소령도 덧붙였다. 하지만 당신들이 나타나서 모든 걸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강인호가 무선 이어폰을 통해 상황을 전달하려 했지만 잡음만 들렸다. 아, 그거 소용없어요. 정 팀장이 작은 기계를 보여줬다. 전파 차단 장치야. 외부와 연락이 안 돼. 김근수의 위협. 갑자기 박소령이 권총을 꺼냈다. 이제 끝을 내야겠군요. 잠깐. 강인호가 몸을 움직이려는 순간 정 팀장이 김근수를 붙잡았다. 움직이면 김근수가 다쳐. 김근수의 목에 칼이 들어와 있었다. 팀장님, 왜 이러세요? 우리는 동료잖아요. 동료. 정 팀장이 비웃었다. 너희는 그냥 이용당한 거야. 반전의 시작.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다. 들어온 사람은 한지아 요원이었다. 모두 무기를 버리고 손을 들어라. 하지만 박소령이 즉시 반응했다. 한 발자국이라도 더 오면 김근수를 죽인다. 긴장된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한지아 요원, 왜 혼자 왔나요? 다른 요원들은? 강인호가 물었다. 그게 복잡한 상황이 생겼어요. 한지아 요원도 당황한 표정이었다. 무슨 상황이요? 우리 내부에도 배신자가 있었어요. 또 다른 배신자. 정 팀장이 비웃었다. 이제야 깨달았나? 우리 조직이 얼마나 큰지. 국정원에도 사람이 있다는 뜻인가요? 물론이지. 한지아, 너도 알고 있었잖아? 한지아 요원의 표정이 변했다. 뭘 말하는 거야? 아직도 모르는 척하나? 박소령이 한지아를 향해 총을 겨눴다. 한지아 요원님도 이 조직 소속인 건가요? 강인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최후의 진실. 한지아 요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미안해요. 강인호 형사.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어요. 뭐라고요? 당신들을 이용해서 김태준 하사의 증거들을 모두 찾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강인호는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럼 지금까지 모든 게 연출이었어요. 당신들이 열심히 모은 증거 덕분에 우리는 김태준이 숨겨놓은 자료들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어요.
강인호의 반격. 하지만 강인호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어요. 뭔데요? 제가 모든 증거의 사본을 만들어서 안전한 곳에 보관해뒀거든요. 정 팀장의 표정이 변했다. 거짓말이지. 확인해 보시죠. 만약 저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24시간 후에 자동으로 모든 언론사에 발송되도록 설정해뒀어요. 설마.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대화도 녹음되고 있어요. 강인호가 셔츠 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마지막 기회. 박소령이 당황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정 팀장이 결단을 내렸다. 일단 이들을 제거하고 증거를 찾아야 해. 하지만 그때 회의실 창문이 깨지며 특공대원들이 밧줄을 타고 내려왔다. 경찰이다. 모두 무기를 버려라. 최후의 격투. 혼란 속에서 격투가 벌어졌다. 강인호는 평소 무술 실력을 발휘해 박소령과 맞섰고, 김근수는 정 팀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다. 한지아 요원은 탈출을 시도했지만 특공대원들에게 막혔다. 총성이 울렸다. 박소령이 저항하다가 다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졌다. 항복한다. 정 팀장도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체포 완료. 30분 후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다. 박철민 소령 체포, 부상으로 병원 이송. 정호찬 팀장 체포. 한지아 가명 체포. 진짜 이름은 리명희. 다행히 두 분 모두 무사하시네요. 진짜 국정원 요원이 와서 인사했다. 저는 국정원 3차장 김정수입니다. 그럼 한지아 요원은 북한에서 파견된 공작원이었습니다. 진짜 한지아 요원은 3개월 전에 살해당했어요. 강인호와 김근수는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깨달았다. 숨겨진 진실. 김정수 차장이 추가로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북한이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 5년간 준비한 대규모 공작이었습니다. 5년간이나요? 네. 판문점 도끼 사건도 그 계획의 일환이었고, 김태준 하사는 그것을 막으려다가 희생된 거예요. 그럼 이제 모든 게 끝난 건가요? 이 조직은 와해되었지만 아마 또 다른 조직들이 있을 겁니다. 영웅의 인정. 며칠 후 강인호와 김근수는 청와대에서 표창을 받았다. 이번 사건을 해결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여합니다. 하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기밀로 분류되어 공개되지 않았다.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김근수가 말했다. 중요한 건 진실을 밝혔다는 거야. 강인호도 동감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 사건이 훨씬 더 큰 음모의 일부에 불과했다는 것을. 제8장. 여파 및 경고. 사건 종료 후 일주일. 1976년 8월 말 판문점 비밀살인 사건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강인호와 김근수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인호야, 정말 다 끝난 걸까? 글쎄,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서울시경 강력계 사무실로 돌아온 두 사람을 맞이한 것은 새로운 팀장이었다. 정호찬의 배신으로 인해 급히 교체된 것이었다. 수고 많았어.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하면 안 돼. 새 팀장인 이성훈이 엄중하게 말했다. 왜 그런가요? 국가기밀이야. 언론에 누설되거나 외부에 알려지면 안 돼. 숨겨진 진실들. 며칠 후 강인호는 우연히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근수야, 이상한 일이 있어. 뭔데? 체포된 사람들 중에 몇 명이 갑자기 사라졌어. 사라졌다고?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확인해보니 박철민 소령은 건강상 문제로 조용히 전역했다고 나와 있었다. 정호찬 전 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사임했다고만 되어 있었다. 공개 재판도 없고 처벌 내용도 발표되지 않았어. 뭔가 위에서 덮어버린 것 같아. 부분적 진실 공개. 정부에서 공식 발표한 내용은 사실과 많이 달랐다. 최근 일부 군 간부들이
북한과 내통한 사실이 밝혀져 관련자들을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국가 기밀 보호를 위해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김태준 하사의 죽음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 김태준 하사는 완전히 묻혀버렸네. 그의 희생이 헛된 게 되는 건 아닐까? 위에서의 압력. 일주일 후 강인호와 김근수는 청와대에서 비공식 면담 요청을 받았다. 형사님들, 이번 사건 처리에 감사드립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고위 관계자가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어떤 부탁인가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절대 입을 열지 말아주세요. 회고록을 쓰거나 인터뷰를 하는 일도 없었으면 합니다. 왜 그래야 하나요? 국가 안보를 위해서입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어요. 강인호가 반문했다. 하지만 국민들이 알 권리도 있지 않나요? 때로는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자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그리고 형사님들의 안전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안전이요? 이번에 잡힌 사람들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혹시 모를 보복이 있을지. 명성과 그림자. 한 달 후, 강인호와 김근수는 경찰 내부에서 더욱 유명해졌다. 하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강인호, 김근수 콤비가 또 대형 사건을 해결했다더라. 어떤 사건인지는 비밀이래. 역시 우리 경찰의 자랑이야. 두 사람은 승진 추천을 받았고 여러 부서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다. 이노야, 우리 꽤 유명해졌네. 그래. 하지만 뭔가 허전해. 나도 그래. 진짜 진실은 아무도 모르잖아. 미완의 수사. 어느 날 저녁, 강인호는 사건 기록을 다시 정리하고 있었다. 공식 기록에는 간단하게만 정리되어 있었다. 북한 간 천망 적발 및 관련자 검거.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하고 거대한 사건이었다. 정말 모든 게 끝난 걸까? 강인호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다. 체포된 사람들의 진술에 따르면 더 큰 조직이 있을 것 같았는데 수사가 갑자기 중단되었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더 높은 차원의 압력이 있었나? 경고의 메시지. 9월 말 강인호에게 익명의 편지가 배달되었다. 형사님, 이번 사건을 잘 해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적들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편지를 읽은 강인호는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근수야, 이 편지 좀 봐. 김근수도 편지를 읽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누가 보낸 걸까?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이 훨씬 복잡할 수도 있어. 새로운 사건의 예고. 10월 초 서울시경에 또 다른 이상한 사건이 신고되었다. 한강에서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신원은 확인됐나? 국정원 직원이라고 하는데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강인호와 김근수는 서로를 바라봤다. 또 다른 복잡한 사건의 시작인 것 같았다. 혹시 지난 사건과 관련이 있을까? 가능성이 높아 보여.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조심해야 할 것 같았다. 지난 사건을 통해 배운 교훈이 있었으니까. 진실을 향한 다짐. 그날 밤, 두 사람은 앞으로의 각오를 다졌다. 이노야, 우리가 경찰이 된 이유가 뭐였지? 정의를 실현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맞아. 그 초심을 잃지 말자. 비록 모든 진실을 공개할 수는 없더라도 우리는 계속 진실을 찾아야 해. 그리고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두 사람은 김태준 하사의 희생을 잊지 않기로 했다.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 미래를 향한 경고. 11월, 강인호는 이도훈 서장과 개인적인 면담을 가졌다. 서장님, 이번 사건으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어떤 걸 배웠는지. 세상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 그리고 진실을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서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그래서 더욱 중요한 거야. 무엇이요? 포기하지 않는 것.
진실을 향한 의지를 잃지 않는 것. 앞으로도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날까요? 서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마 그럴 거야.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해. 특히 우리나라 같은 분단 국가에서는 더욱 그렇지. 그럼 우리는 계속 싸워야 하는 거네요. 그래. 하지만 너희 같은 젊고 유능한 형사들이 있어서 희망이 있어. 에필로그 남겨진 의문들. 1976년 12월 말, 강인호는 자신의 일기에 이번 사건에 대한 소감을 적었다. 판문점 비밀살인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해결되었다. 하지만 진짜 해결된 것일까? 체포된 사람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김태준 하사의 희생은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된다. 그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쳤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뿐이다. 앞으로도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때마다 우리는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비록 모든 진실이 공개되지 않더라도 김근수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우정과 정의감이 있는 한 미래에 대한 암시. 1977년 새해 강인호와 김근수는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임했다. 올해는 어떤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까? 뭐가 되었든 준비는 되어 있어. 하지만 이제는 더 조심해야 해. 적들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을 테니까. 맞아. 그리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도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두 사람은 지난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특히 내부의 배신자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 물론이지. 우리가 포기하면 누가 진실을 찾겠어? 마지막 경고. 어느 날 강인호는 우편함에서 또 다른 익명의 편지를 발견했다. 강인호 형사님께. 지난번 사건은 잘 마무리되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조직들이 움직이고 있고 당신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실을 아는 자로부터. 편지를 읽고 난 강인호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어떤 위험이 와도 굴복하지 않겠어. 새로운 시작. 1977년 봄, 강인호와 김근수는 새로운 사건을 맡게 되었다. 이번에는 정치권과 관련된 복잡한 사건이었다. 또 시작이네. 그래. 하지만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접근하자. 물론이야. 지난번 교훈을 잊지 말고. 두 사람은 이제 더욱 성숙한 수사관이 되어 있었다. 세상의 복잡함을 이해하게 되었고, 진실을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의지는 더욱 단단해졌다. 김태준 하사 같은 희생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2편 완.